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6차 모의고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는 이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과 그 개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7차 교육과정과 그 개정의 심화 선택 과목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7차 교육과정과 그 개정 교육과정에서 심화 선택 교육과정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과목이 각각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통 고등학교 2, 3학년 때 배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자, 일단은 기억에 들어갈 건 7차 교육과정은 뭐겠어요? 그렇죠. 세계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사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이때 한국 근현대사 이제 최태성이 이제 가르쳤던 되게 유명한 거고 그때 이제 최태성 선생님이 부각이 됐던 시기인데 자 그리고 이제 07년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세계 역사 이해 세계 역사 이해와 한국 문화사 동아시아사죠. 그래서 거기 이제 답안에 이제 세계문화사로 잘못됐겠는데 이제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근데 심화 선택 과목은 실행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이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개정 교육과정인데 이때 이제 이 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시도했던 MB 정권에서 이걸 없애고 따로 만든 것이 09년 개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이제 세계 역사 이해를 세계사로 환원시키고요. 그다음 한국 문화사를 빼버리고 동아시아사를 이제 거기다 집어넣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 참고로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고시본원을 이제 좀 약간 눈에 발라두세요. 대개 보면 이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 그거이고 똑같은 것을 이제 뭐 09년 개정교육과정을 뭐 요때 그 MB 정권 때 만들어졌던 건데 뭐 이걸 또 이제 개정을 해갖고 뭐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또 이렇게 풀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시본을 적어놓고 이제 하거든요. 나중에 문제 소지를 없앨까 봐. 그래서 고시 번호나 고시일 같은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09년 개정 교육 과정을 곤친 게 15년 개정 교육 과정이고요. 이 15년 개정 과정을 또시 다 수정을 했죠. 18년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볼게요. 다음 기획의 조치의 정책 의도를 써보고 니은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정치인을 쓰시오. 자, 일단은 이제 여기는 뭐 써있진 않지만 출처가 삼국사기라는 걸 이제 딱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노고를 파하고 대신에 충령사조, 관료조를 지급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노고하고 관료조는 이제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관리의 직무대가 이걸 주는 건데 자, 근데 약간 지금 내용이 달라. 자, 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조권 외에도 노동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곡물, 수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반해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수조권만 지급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고를 폐지했다는 것은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백성들 직접 지배를 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이 신문학 때 취해진 조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뭘 줬다 그랬죠?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그래서 당나라의 균전제에 영향을 받아갖고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때 정전은 두 가지 설이 있죠? 지급설, 실제 지급을 했다. 이런 설이고, 두 번째는 추인설, 지급한 거는 거의 없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항구지만 지급을 한 거고, 기존의 토지를 다시, 뭐냐면, 추인해줬다. 이런 설이야. 그래서 이제 이 추인설이 다수설이죠. 그러면 거기에 반영했던 사상이 뭐냐? 왕토 사상이죠. 그래서 보통 그냥 왕토 사상, 왕토 사상 하면 왕이 토지를 갖는다? 그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좀 정치적 의미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왕이 토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야? 왕이 직접 통치를 한다. 그 토지를 통치권상이고, 그리고 토지 공개념적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소유가 왕의 것이 아니었죠. 엄연히 민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개인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도 있었고 사고 팔 수 있었던 거고요. 왕조차도 그 민전의 소유권을 함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뺄 수도 없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할 때 요거는 왕토 사상은 그냥 통치권상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자. 3번은 이제 찰스 2세 때 이제 내용인데, 찰스 2세가 한동안 이제 프랑스에 있다가 왕정 복구로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예, 복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뼛속까지 친 카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놓고 친 카톨릭 정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누이 14세하고 이제 도보 미작을 맺어가지고, 친 카톨릭 정책을 펴게 되는데, 도보 미작의 의도는 프랑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영국의 카톨릭을 구하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도보 미작이라는 것 자체가 미작이 뭐예요? 몰래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려져. 그래서 이에 대해 의회가 이제 반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카톨릭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측은 시그당이 된 거고, 찬성하진 않지만 뭐냐면 그래도 왕이니까 좀 봐주자는 측이 이제 토리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의회에서 주로 시그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임신 보호령을 통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법 이런 것들 통과시키죠. 자, 임신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피고를 오타죠. 좀 건져주시고 무한정 구금할 수 없고 일정한 기간 내 재판을 하여 그 제명을 명시할 걸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어떤 구금을 하지 마라. 법 집행을 하지 마라. 그 내용이고요. 자, 심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카톨릭을 대상으로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그 관리 임명할 때는 국교의 의식에 따라서 성체 성사를 하도록 한 거야. 카톨릭교도 입장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성체 성사가 있는데 못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당시까지 이제 국교도에 있었던 카톨릭 청교도 입장으로서 이거 반대했던 거죠. 왜냐하면 청교도 자체는 그런 카톨릭적 요소, 성체 성사니 칠성사니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안 하게 된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면 다음은 구한말 때 외국인 거주지다. 거주지를 다른 말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조개지라고 했죠. 거주지 형성에 이제 영향을 미친 일본과 청가의 조육을 각각 쓰시오.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가 뭐 경운궁이 있고 이제 종로가 있고 이제 등등 있으니까 이건 한양이다. 위치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청나라상인 거주지가 있고 일본상인 거주지가 있어요. 대개 청나라상인들은 오늘날 을지도 일대 살고 있었던 거고 청나라상인들이 이제 일본 상인들이 거주지가 있고 오늘날 충무로, 명동 그런 일대에 살았던 건데 그럼 여기에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초창기 무역을 거주지 무역이라고 하죠. 계양장 안에서 하는 무역인데 여기는 서울은 계양장이 아니죠. 예, 한참 벗어난 거죠. 근데 요때 청산 상인과 일본 상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거주지 무역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나라는 뭘 통해서 내지 통상권을 얻었냐?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진 조총산민 수역 무역장정 1882년에 맺어진 거죠. 거기에 이제 내용 보면 내지 치판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고 일본도 이제 한국하고 이제 조선정부하고 예전에 조율통상조약을 개정하려고 이제 했던데 조선정부가 계속 개선하려고 요청했는데 일본은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조총산민 수역 무역장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미 통상조약 이런 내용들 보니까 일본한테 유리한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맺자. 그래가지고 그때 조율통상조약을 개정을 했어요. 이때 이제 그거는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최애국대를 얻게 되죠. 대신 간세권을 주는 대신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조청산민 수용무역장정에 갖고 있는 내지통상권 소급 적용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내지통상권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걷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명나라 군사제도하고 이제 16세기 때 남해 형상 북로 남해 중에 남해 있죠.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자료 A는 후기 왜구하고 이제 했는데 후기 왜구는 그 당시 이제 명나라 밀무역 그 금지 정책과 그 당시 일본의 전국시대 이런 것들이 겹쳐서 무슨 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등장했냐면 영파의 난이죠. 영파의 난. 그래서 일본은 예전에 이제 명나라하고 가방 무역을 했었죠. 그래서 그 가밥의 중심지, 가방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 그 강남에 있는 영파야. 그래서 영파에서 일본 상인들끼리 싸운 난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영파의 난인데,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후기 왜구가 이제 형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병법이 뭔지, 새로운 군제와 전술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다. 이게 뭐냐. 그 당시 그 왜구를 막기 위해서 고안된 범법은 절강범법이죠. 절강범법.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절강범법의 내용은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소부대 단위의 이제 그 원항진, 소국, 그 다음에 이제 하향 무기를 이제 개선하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건데, 척계강의 기호신서라는 이제 책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신서가 하도 좋으니까 나중에 임진왜란 때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 항주의 명의대박론에서 이제 그 당시 명나라의 군사제도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요 리을에 들어갈 이제 명나라 초기 때 군사제도가 위소제예요. 위소제란 뭐냐면 위와 소, 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작은 데가 소인데 위소가 있고 이걸 맡은 농경일치 이제 제도인데, 그래서 평상시에 농업을 지었다, 농사를 짓다가 유사시나 이제 전쟁에 가거나 아니면 그 뭐야 훈련을 받는 그런 제도야.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런 그 그걸 병호라고 하거든요. 병호를 지정해 놓고 이제 위소로 이제 운영하는데 행정단위 그 군사 단위로. 근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명목상 이제 등록만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병호의 번역이 뭐냐 무거우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16세기 들어가면 이미 위소제를 바탕으로 한 그런 병역제도는 무너지게 돼. 그러면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만주 지역에 설치됐던 여진족들이 거주했던 만주 지역, 주로 그 오늘날 길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얼빈 일대에 하고 있었거든, 연해주 일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거기에 설치됐던 위소가 뭐냐, 건주자이, 건주의, 건주이죠. 우리 많이 익숙돼 있죠. 예, 그래서 건주의가 좀 그래도 그 건주 여진 쪽이 명나라 친하니까 거기에 이제 세 개의 위소를 설치했어. 예, 물론 이제 건주자이나 건주의나 건주의의 이제 수장들은 뭐예요? 이거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여진족 수장들 임명을 하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일종의 이제 벗을 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펼쳤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여기에 대해 내용을 딱 보니까 뭐야, 이거는. 비인조약이에요, 비인조약. 그래서 비인조약이고, 비인조약보다는 빈회의죠. 예, 빈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죠. 예. 자, 하여튼, 빈회의에서 결정한 그 내용인데, 그니까 빈회의에서 결정 빈조약이죠. 예, 갑자기 말이 꼬였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의 목표, 그러니까 그 빈 조약의 목표를 쓰면, 빈 조약이죠. 이게. 자, 빈회의 목표가 이제 거의 일치한데, 조약해놓고 빈회의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예,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빈 조약이나 빈 회의의 그 목표는 혁명 이전의 정치인을 복구하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하고 혁명 이전의 어떤 것을 복구하자, 이게 정통적으로 부르는 거죠. 보수주의. 그래서 혁명 전쟁의 재발을 막고 구체제의 평화와 안정 질서를 재구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획과 니은에 적용된 원칙. 러시아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공국을 대부분 차지하며, 바르샤바 대공국은 이제 뭐죠? 이거는 나폴레옹이 이제 그 당시 폴란드에 만들었던 계례국이었죠. 포위된 작세 영토 58%를 차지한다. 작세는 그 당시 누구를 도와줬냐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독일 민족을 배신한 거죠. 자, 그래서 포위세는 이 작세 영토를 가지려고 했던 거고,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을 대부분 차지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예전에 바르샤바 대공국에 있었던 상당수 영토가 포위세 영토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나니까 그 당시 마티나이가 도중에 이제 들어가서 조종을 했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영토 문제가 상당히 민감을 했으니까, 민감한 문제니까 예전으로 다 돌아가는 게 좀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한쪽이 이득을 보면 그 손해본 측이 다른 쪽에서 뭐냐면 이익을 메꿔주는, 손을 메꿔주는 그런 것들을 했어. 그래서 러시아가 폴란드 바르샤바 대공국을 대부분 차지해서 포위세는 예전에 나폴레옹 전에 영토를 좀 가져가고, 대신에 포위세는 민족의 반역자였던 작세는 영토를 상당수 거의 60%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상주의 원칙이야. 그래서 원칙은 정통주의죠. 예전 거로 돌아가자. 네. 그렇지만 영토 문제는 좀 민감하니까
한쪽이 손해보면 다른 쪽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이제 원칙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 때 이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때 38개 이제 연방국가가 이제 따로 이제 모였는데, 모아가지고 뭘 구성했냐, 빈 회의회 독일 연방을 구성했어요. 이 독일 연방 어디 친숙하죠? 그렇죠. 14년 대독일주의, 대독정병 때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자, 하여튼, 그 이주하고 형성된 국제질서, 그러니까 빈체제죠. 이 독일 내 반발 내용 쓰시오.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 내 대학생들이 학생조합, 브레시안 샤프트를 결성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앞장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뭐죠? 인물학습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인물학습은 이제 이거는 녹색지 기준이에요. 그 인물학습은 네 가지 유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물사학습과 인물학습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물학습에서 이제 세 가지 다시 유형을 나눠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유형은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을 행위결정 분석 모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행위결정 분석 모형은 그 당시 이제 뭘 이론을 바탕으로 했냐면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 이걸 바탕으로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획에 진행할 때 교사의 지도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요즘에 이제 책에 물어보는 게 지도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과물을 통해서 학습할 인물의 행동을 유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학생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요게 이제 예를 들어 티베리우스와 뭐 다리우스 예를 들었는데 자, 그 다리우스와 관련된 이제 체교사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돼요. 자, 나사류에 있는 다리우스 나와 있는 자, 다리우스의 인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세계, 그 시대의 종교, 문화 등을 학생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을 인물 학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쭉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이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요. 자, 인물사 학습의 세 번째 유형이죠.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행위결정 분석모형 관련된 거고, 최 교사가 이제 했던 것은 그 인물사 학습의 세 번째 유형인데, 인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세계나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 시대 이해, 인물을 통해 문화 이해는 방법이라는 거. 그러면 이때 이제 학생이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쓰고 하면, 자, 당시 인물이 우리와 다른 시대에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못하네요. 자, 그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권리, 의무, 인물의 사고와 행위에 제약된 제도적 간섭적 조건, 자연환경,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환경적 조건 등을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보면, 자, 일단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고려시 때 향리직 개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그 심포샘이 있거든요. 그 심포샘 있는 내용을 이제 낸 건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 풀어보면 성종 때 향리직지를 개편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향리의 집책들이 좀 건방지게 신라의 간반제를 좀 모방을 했어요. 거의 중앙 조직하고 맞먹었잖아요. 그래서 간직이나 간부의 격할 일어나요. 그 지방간청이나 간직을 격할시키죠. 그래서 창부는 사창으로 그래서 당대 등을 뭘로 대등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등을 이제 뭘로 호장으로 이제 격할을 하죠. 호장. 잘못했네요. 당대 등을 이제 여기 개편된 게 호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등을 개편한 게 부호장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간직을 격화시켰다. 호장과 부호장으로 당대등과 대등을 호장과 부호장을 격화시켜서 중앙 간직보다 좀 한 단계 낮춰 이렇게 했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조치는 이제 문종 때 실시하는 건데, 이거는 항리대 이제 서열을 이제 정하는 거야. 그래갖고 항리대 이제 서열을 정해서 뭐 9단계까지 이렇게 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리제도를 이제 그 당시 그 개혁 내용, 아니 그런 조치는 뭐 때문에 했냐? 그 당시 항리적 질서 체계를 전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 이들 통제가 쉬워지기 때문에 항리 질서를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서 9단계로 나눠서 이들의 통제를 이제 쉽게 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가와 나, 그러니까 성종과 문종 중간 사이에 있었던 항리제도 개혁 내용을 쓰시오. 요것도 심포샘에 있어요. 9년의 크기에 따라 향리수가 정해졌고, 향리의 공복도 규격화되어 그들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을 시도했다. 그리고 지방가를 다수 파견하여 직접 향리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자, 9번은 다음과 같은 내용 요소를 역사교육 내용에 조직하려고 한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디귿의 용어를 쓰시오. 그리고, 니은의 조직 방법의 장단점을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건 17세기 중국사죠. 근데 이제 요 중국사에 보면 이제 뭐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쭉 있죠. 뭐 이자성의 반란도 있고, 청해 민족 간의 융합정책, 만주족 병발과 호복강요, 문자요, 뭐 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시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걸 다 살펴보는 거. 이걸 이제 시대사 또는 분절법이죠. 분절법.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교사의 이제 반언을 볼게요. 17세기 중국사를 선택한 이유는 법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절법 시대사 그 선택한 이유를 이제 보는데, 왜 17세기 중국사를 시대의 어떤 그 사로 이제 한 단면으로 이제 선택을 했냐? 그거는 이제 그 시대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고,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적합한 내용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분절법 때, 시대사 때 그런 시대 선택하는 그 기준, 이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조직 방법, 이거 분절법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쓰시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장점은 특정 시대의 역사를 다각적인 분야와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죠. 예. 자, 주제의 계속성보다는 동시대의 다른 사실들과 사건들을 지역이나 문명권 혹은 주제와 인물 등을 기준으로 대조하고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점은 이제 뭐냐면 역사의 어느 한 시기만을 임의적으로 떼어내어 행적을 살펴보기 때문에 역사의 종적인 변화를 볼 수가 없죠. 이게 문제죠. 행적인 것은 볼 수 있어. 어떤 딱 한 점만 보니까 그 공간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용어를 쓰는 걸 보면 특정 시대의 생활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디귿, 행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 시간의 흐름에 보다는 어떤 공간적인 관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꼭 종적 관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스콜라 철학에 있는 보편 논쟁하고 이제 관련된 거예요. 유명 논인이 그다음에 그 당시 실제 논의 그런 논쟁들 관련된 건데, 자,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여기 보면 그 11세기 이후에 실제론과 유명론의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양자 간에 뭐가 일어났다? 보편 논쟁이 일어났어. 예. 자, 이 보편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건 계기가 됐던 게 11세기 때 중동에서 뭘 가지고 온 거야? 그쵸?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엔 플라톤 철학이 입각해서 그 당시 명목실제론만 강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명목실제론다 개념실제론이죠. 예, 개념실제론만 강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온건실제론이니 유명론이니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보편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신학에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보편 문제를 이제 해결한 단서를 얻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라노라는 사람이야. 이 나중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줬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영향을 줬던 아벨라노는 번증법적 어떤 방법을 이제 사용해 갖고 그 당시 뭐와 뭐를 결합을 시켰죠?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을 결합을 시키려고 했죠. 요 시간에서는 뭐 실제론과 유명을 어떻게 결합을 했느냐가 이건 이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보충 자료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참조하시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기획에 대한 보편 논쟁에 대한 아벨론의 입장을 이제 보죠. 입장을 이제 어떻게 써가면 보편적인 건 실제하지만 그것에 내재있는 개별적인 것을 떠나 바로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것과 별개로 파악된 보편적 개념은 인간 지상의 추상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물과 연결돼야지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 실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론과 유명론 통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면 그 자료 비번이 있어요. 자료 비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의심함으로써 검토하고 우리의 검토함으로써 진리를 도달한다. 뭐 이렇게 있고, 자, 이것은 이제 뭐와 관련된 아벨론이 제시했던 뭐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변증법적 방법이고, 나중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가 이제 이걸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요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당시 이제 그 니은을 내어 들어가서 디귿에 관련된 용을 쓰니까 이거는 그 아벨라논의 이제 뭘 받았었죠? 아퀴나스가? 그렇죠. 요거와 관련돼서 번증법적 방법을 이제 했다는 거. 그리고 요때 이제 그가 제시했던 것이 긍정과 부정 이런 내용이라는 걸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책의 이름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신사학과 관련된 거예요. 신사. 그래서 그 당시 신사학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랑케사학을 이제 비판적 관점에 받아들인 게 신사학이죠. 그래서 랑케사학은 이제 객관적인 사건들만 봤죠. 개별적인 사건들만. 근데 이제 요 신사학들은 개별적인 사건들 그 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구조라는 걸 강조했어. 예. 그래서 구조를 이제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 마르크스죠. 이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나번에 있고요. 이게 이제 또 영향을 마르크스 사학을 또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그 구조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역사에 인용을 했던 사람이 인용한 것보다 학파가 아날학파죠. 그래서 아날학파는 1세대부터 해서 뭐 2, 3, 4세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학파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문명 자본주의를 썼던 사람은 그 유명한 뭐죠? 브루델이라는 사람이야. 브루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 사람의 전체 사회를 통일로 부여하기에 제시된 개념 두 가지 쓰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개념은 뭐와 뭘 얘기했죠? 장기 지속과 구조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장기 지속은 그냥 몇십 년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몇백 년의 역사를 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보면 18세기 산업혁명만 보는 게 아니라 18세기 이전에 15세기 때부터 300년 동안의 시간을 장기 지속적 구조적 측면에서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상생활이 교환경제를 이제 불러일으켰고 교환경제가 자본주의를 불러일으킨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 이제 넘어갔다 파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의 저자가 서구 역사학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여기 마르크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갖고 그 역사는 계급투쟁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공산당 선언의 이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역사학에 어떤 영향을 주냐? 마르크스는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 논지를 이제 전개하는 과정에서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영향을 보면 일단 나한테 1차원적인 사실주의를 극복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움직이는 역사적 구조와 가정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했고요. 그다음 역사 설명의 어떤 정신적 틀을 유물론적인 틀로 대체했죠. 예. 자, 이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은 이제 40년대, 50년의 경제상의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이제 40년대, 50년대인데 여기 되게 보면 이제 되게 미 군정부터 해갖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승만, 이런 시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요때 뭐 제대로 못 먹고 못 살았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여기 가와 관련된 것은 그 뭐냐면 1946년, 47년에 거쳐갖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형상들. 그래갖고 이제 이 통화량 증가량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인플레이션 형상은 미 군정뿐만 아니라 구의 이승만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화개혁이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개혁을 그 이승만 때 한 번, 또 두 번이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때 또 한 번 실시를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기획과 니은식의 물가 폭등의 공통된 경제적인 배경을 쓰시오. 또 재정적인 배경을 쓰시오. 자, 여기 올 때 이제 이 시대가 이제 1946년하고 47년이니까 미군정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당시 우리나라 그 경제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래갖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부터 그렇게 원조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강복 직후에 혼란된 상황에서 세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니까 미 군정은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정부 재정을 유지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을 막 찍어낸 거야, 돈을. 예. 오늘날만 하면 양적 완화를 한 거죠. 미국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가 많이 찍어낼수록 미국 이득이 보이죠. 예, 기축통화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 돈을 막 찍어내면 어 인플레이션만 일어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쌀 부족으로 해서 쌀값 폭등도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폭등도 일어나고 대구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디귿과 미은 시기에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을 쓰시오. 디귿은 1950년 시대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은은 1957년 요 시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요때 시기 때 정부가 실시한 계획의 명칭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를 할 텐데 재정안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안정계획. 이게 이제 그 7차 교과서 천재교과서에 있거든요. 재정안정계획. 그래서 요거 한번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재정안정계획은 정부의 재정을 안정시켜서 물가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거죠. 세출과 세입을 조정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미은의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배경을 쓰시오. 자, 디귿과 미은 1950년에서 57년 이렇게 사이에 있었던 배경들 이렇게 쭉 쓰면 자, 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유엔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전쟁 직후니까 가정이고 유엔군 활동에 필요한 화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됐고요. 전후 복구 과정에 정부의 지출이 증가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을 시기에 통화개혁 내용을 쓰시오. 이때 이제 이승만 통치 시기죠. 아마 전쟁 중에 이제 일어났던 제1차 통화개혁인데 요거는 원화를 하나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의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원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예전엔 1원 했던 것이 이제 1,000원 하고, 그 다음에 10원을 이제 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단위를 다운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원이라 부르지 않고 한이라고 이제 부르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걸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만원, 뭐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쓰니까 이제 별 의미 없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좀 약간 다른 그 나라의 화폐 단위보다 좀 커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화폐 단위를 좀 깎는 니도미메이션인가? 아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에 해서 단위를 이제 줄이는 그래서 이제 만 원을 뭐 10원으로 하고 그런 조치를 하려다가 반발이 많으니까 그만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한으로 했다가 나중에 2차 통화개혁 때 그러니까 그 박정희 때 이제 이걸 원으로 붙이죠. 자, 뭐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전공 B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